제3장 기체와 기체 관리. 이번 장에서는 기체와 기체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더욱 복잡한 계획을 수반하며 계획의 상당 부분은 기체 계획과 기체 관리에 집중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버 지망생들에게는 다이빙 기체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원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다이버들은 수심과 압력이 기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마취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기체 선택과 기체 관리의 기본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압력은 다이빙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중에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기체의 양과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압력을 이해하는 게 다이빙 안전의 기본이에요. 압력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 무게나 힘이 어떤 면에 누르는 힘이에요. 다이빙에서는 보통 bar 또는 기압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 1bar는 1기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면에서는 1기압이고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10m마다 1기압씩 더해집니다. 20m면 3기압, 30m면 4기압이 되는 식이죠. 이건 공기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고 밀도는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돼서 움직입니다. 보일의 법칙, 헨리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 폐는 말랑말랑한 풍선 같은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속에서 폐 안의 기체 압력은 주변 압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기체가 필요하게 되죠.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폐 속 압력이 올라가니까 한 번 숨 쉴 때 필요한 기체 양이 늘어납니다. 또 기체의 밀도도 높아져서 숨쉬기가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깊은 다이빙에서는 기체 소비가 빨라지고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빙할 때 주로 쓰는 공기는 산소가 21%, 질소가 79%입니다. 산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체죠. 반면 질소는 우리 몸에서 쓰이지 않는 비활성 기체인데 숨을 쉴 때마다 들어와서 몸속 조직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 차트는 혼합기체에서 각 기체의 부분압이 합산되어 전체 압력을 만드는 달톤의 법칙 개념을 소개합니다. 공기 안의 산소와 질소는 각각 자기만의 압력을 갖고 있어요. 이걸 부분압이라고 부릅니다. 달톤의 법칙에 따르면 이 부분압들이 합쳐져서 전체 압력이 되는 거죠. 초보 다이버들은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30m 수심에서는 전체 압력이 4기압이고 그 안에서 산소와 질소가 각각 비율에 맞게 압력을 차지합니다. 즉 4기압에서 산소 21%와 질소 79%를 부분압으로 전환하면 각각 0.84기압과 3.26기압이 됩니다. 산소 21%, 질소 79%라는 비율은 수심이 변해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깊이 내려갈수록 전체 압력이 올라가니 산소와 질소 각각의 부분압도 비율에 맞게 같이 올라갑니다. 스포츠 다이빙 수심 범위에서는 산소보다 질소가 주된 위험 요소입니다. 질소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감압 한계나 질소 마취가 발생할 수 있죠. 질소는 자연스럽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 질소의 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하강하면 폐 속의 질소 압력이 높아져서 더 많은 질소가 몸속 조직으로 스며듭니다. 반대로 수면으로 상승하면 폐 속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몸속에 있던 질소가 빠져나오게 돼요.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질소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기면 상승할 때 조직 안에서 질소가 기포로 변해버리죠. 이게 바로 감압병이에요. 가려움증, 관절 통증,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질소 노출을 관리하려면 다이브 테이블이나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수중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둘째, 얼마나 천천히 올라왔는지. 이걸 지키는 게 감압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나이트록스는 말 그대로 산소 함량을 높이고 질소를 줄인 혼합 기체예요. 이렇게 하면 같은 수심에서 무감압 한계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많아진 만큼 산소 중독이라는 새로운 위험도 생기죠. 나이트록스는 비율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EAN30이라고 하면 산소가 32%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EAN은 Enriched Air Nitrox의 약자고요. 공기를 쓸 땐 수심이 같으면 질소 부분압이 항상 같지만 나이트록스는 산소 비율이 달라서 질소 부분압이 바뀝니다. 즉, 산소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질소 비율이 줄어들고 결국 다이빙하는 동안 체내에 녹아드는 양이 줄어들어요. 이게 무감압 한계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는 실제 수심으로 계산하지 않고 공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질소 부분압이 적용되는 수심, 즉 공기전환 수심으로 계산해서 무감압 한계를 구합니다. 나이트록스의 주목적은 무감압 한계를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산소가 많다고 해서 숨을 덜 쉬게 되는 건 아니에요. 숨은 결국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쉬게 되니까요. 나이트록스를 쓰면 수면 휴식 시간이 줄어서 하루에 다이빙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상황에서는 피로 감소 같은 생리학적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소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 중독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CNS 산소 중독은 경련이 오고 수중에서 경련이 발생하면 익수 위험이 큽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최대 기준은 노화 기준으로 최대 산소 부분압 1.6bar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를 쓰면 공기보다 다이빙 가능 수심 제한이 더 낮아집니다. 산소 부분압이 낮으면 오래 노출돼도 되지만 높으면 노출 가능한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반복 다이빙 시엔 이걸 꼭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특히 높은 산소 부분압에서 반복 다이빙을 할 경우 시간 제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산소 노출 관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표를 사용했지만 요즘은 나이트록스 기능이 있는 다이브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훨씬 편합니다. TDI 나이트록스 과정은 EAN22에서 40까지 다룹니다. SDI 컴퓨터 나이트록스 과정은 스포츠 다이버에게 알맞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에서는 100% 산소까지 다루기 때문에 테크니컬 다이빙을 위한 단계적 과정입니다. 나이트록스 혼합은 먼저 실린더에 100% 산소를 넣고 그 다음 다시 공기로 채웁니다. 하지만 100% 산소는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척된 실린더와 전용 장비가 필요하고 반드시 정식 과정을 통하여 인증된 나이트록스 블렌더가 작업해야 합니다. 호흡기는 산소 40% 이하 나이트록스는 세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높은 산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세척이 필요합니다. 항상 제조사 매뉴얼을 따라야 해요. 공기는 깊은 수심의 다이빙에서도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산소 부분압으로만 보면 66m까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질소 마취가 문제가 되죠. 질소 마취는 쉽게 말해 술 취한 듯한 현상이에요. 수면 아래로 깊이 내려가면 높은 압력의 질소가 우리 몸의 신경 신호를 방해해서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둔해집니다. 보통 수심 30m쯤 내려가면 질소 마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 영향이 각각 다르고 같은 사람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이산화탄소 생성을 증가시켜 마취에 이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질소의 압력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마취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어요. 차갑고 어두운 물, 시야가 나쁜 환경에서는 질소 마취가 훨씬 빨리 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긴장하면 더 쉽게 걸립니다. 질소 마취는 훈련과 경험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도 다이버 전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무감압 한계 시간이 훅 줄어듭니다. 미 해군 다이브 테이블을 보면 45m에서는 8분밖에 안 돼요. 잠깐 내려갔다 바로 올라와야 하는 수준이죠. 따라서 깊은 다이빙에서 오래 있으려면 단계 감압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TDI 감압 절차 과정은 최대 수심 45m까지 그리고 TDI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정은 최대 수심 55m까지 훈련합니다. 둘 다 단계적인 감압과 대심도 다이빙 기술을 다뤄요. 트라이믹스는 세 가지 기체로 구성되어 산소, 질소, 그리고 헬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헬륨이 질소를 일부 대체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질소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질소 마취를 일으켜서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헬륨을 넣으면 이 질소의 비율을 줄일 수 있어서 깊은 수심에서도 정신이 훨씬 맑아집니다. 즉, 트라이믹스는 더 깊이, 더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 만들어진 혼합기체라고 보면 됩니다. 헬륨은 우리 몸에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질소와 달리 마취 효과가 거의 없어요. 또 분자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서도 호흡 저항이 줄어듭니다. 깊이 들어가면 장비 부피나 수압 때문에 숨쉬기가 무거워지는데 헬륨이 있으면 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트라이믹스는 한 가지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목적과 수심에 따라 비율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믹스 21-30이라고 하면 산소 21%, 헬륨 30%, 나머지 49%가 질소예요. 비율을 조정하면 깊이에 따라 질소 마취를 줄이고 산소 중독 한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비율을 쓸지는 반드시 수심, 다이빙 시간, 감압 계획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정해야 한다는 거죠. 헬륨을 넣으면 질소 부분압이 낮아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질소 부분압이 높을수록 마취가 빨리 옵니다. 헬륨이 들어가면 질소 부분압이 낮아져서 트라이믹스를 쓰면 깊은 수심에서도 마취가 오지 않게 조절할 수 있죠. 같은 트라이믹스를 사용하면 얕은 수심에서도 질소 부분압은 공기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나 트라이믹스라도 산소 비율이 21%면 산소 부분압 한계는 공기와 같습니다. 산소 부분압이 1.6bar 기준일 때 하강할 수 있는 최대 수심은 66m예요. 그래서 트라이믹스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더 깊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산소 비율을 낮춘 하이폭식 트라이믹스를 사용해야만 수시 66m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0m까지 들어가려면 산소 비율을 더 낮춰야 합니다. 대신 헬륨이 많아져서 질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일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산소를 너무 줄이면 낮은 수심에서는 산소 부분압이 너무 낮아서 호흡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강할 때는 낮은 수심부터 일정 수심에 도달할 때까지는 트래블 믹스를 사용하고 바닥 수심 근처에서만 하이폭식 트라이믹스로 전환합니다. 상승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기체를 바꿔야 하고요.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급 훈련 과정이 필수입니다. 헬륨은 밀도가 낮아서 깊은 수심에서 숨을 들이쉴 때 저항이 훨씬 적어요. 이건 장비가 많고 호흡기 호스가 길어도 숨쉬기가 덜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시간 깊이 머물러야 하는 작업 다이빙이나 난이도가 높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헬륨에도 단점이 있어요. 헬륨은 열전도율이 높아서 호흡으로 체온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추운 물속에서는 체온 유지가 더 어렵죠. 그래서 드라이슈트에 주입하는 기체를 헬륨이 아니라 아르곤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곤은 보온 효과가 좋거든요. 헬륨을 쓰면 감압 시간이 늘어납니다. 질소 마취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더 오래 감압 정지를 해야 하죠. 이건 다이빙 계획을 더 길게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헬륨 다이빙은 단계별로 배웁니다. 헬리트록스 과정에서는 최대 45m, 트라이믹스 과정에서는 최대 60m까지 다이빙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헬륨 혼합 기체는 산소 비율에 따라 공기와 산소 성분 비율이 같은 노목식 트라이믹스와 산소 성분 비율이 공기보다 적은 하이폭식 트라이믹스로 구분해요. 그 다음으로 TDI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과정에서는 최대 100m까지 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산소 18% 미만인 하이폭식 혼합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면에서 하강하여 일정 수심까지는 트래블 믹스를 사용하고 산소 부분압이 충분히 높아지는 수심에서 하이폭식 혼합 기체로 바꾸고 상승할 때도 다시 트래블 믹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공기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다이빙을 중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감압이 필요한 다이빙이나 침몰선 동굴 내부와 같은 오버헤드 환경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바로 상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관리는 테크니컬 다이빙의 핵심 안전 장치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버헤드, 즉 천장이 있는 환경에서는 3분의 1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에 210바가 있다면 70바까지만 들어가고 돌아오면서 70바를 쓰고 남은 70바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비로 남겨두는 거죠. 이 규칙을 지키면 기체 부족으로 사고 나는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이빙 전에는 내가 얼마나 기체를 쓸지 미리 계산해야 해요. 바텀에서 쓸 양, 감압할 때 쓸 양, 트래블 믹스가 있다면 그 양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양에서 추가로 50%를 더해서 예비분을 잡아야 합니다. 즉 3분의 1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돌발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SAC, 즉 수면 공기 소모율의 계산 공식이에요. SAC는 Surface Air Consumption Rate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수면 기준에서 내가 1분 동안 얼마나 기체를 쓰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고 그만큼 기체를 더 많이 쓰게 되니까요. SAC를 알면 앞으로 어떤 수심에서 몇 분 동안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기체를 소모할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사용압력 bar 나누기, 충전압력 곱하기, 실린더 용량 나누기, 수심 나누기 10+1 곱하기, 사용시간 분입니다. 여기서 수심 나누기 10+1은 수심을 압력으로 바꾸는 계산이에요. 10m마다 약 1bar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bar로 시작해서 150bar까지 썼다면 50bar을 사용한 거고 실린더가 12리터라면 50 나누기 200 곱하기 12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심 압력과 시간으로 나누면 SAC가 나옵니다. SAC는 평균 수심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잠깐 깊게 내려갔다 올라온 경우라면 평균을 잡아야 정확해요. 또 한 번의 다이빙으로 구한 값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한 SAC는 나중에 기체 계획 세울 때 기본값이 됩니다. SAC는 내가 1분에 얼마나 공기를 쓰는지 수면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따라서 SAC는 작업할 때랑 가만히 있을 때의 소모량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작업할 때 SAC와 휴식할 때 SAC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 장비 구성이 바뀌면 SAC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슈트 대신 부피가 큰 드라이 슈트를 착용하거나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이빙하면 호흡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기체 소모량은 간단히 말해서 수면 공기 소모율, SAC의 수심 압력과 시간을 곱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SAC가 20L/man이고 30m 수심, 4bar에서 20분 있다면 20 곱하기 4 곱하기 20은 1600리터를 쓰는 거죠. 이걸 탱크 용량과 압력으로 환산해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미터법에서는 압력은 수심 나누기 10 더하기 1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더하기 1은 수면에서 이미 받고 있는 대기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수심이 20m라면
20 나누기 10은 2, 그리고 거기에 2를 더하면 3바가 됩니다. 즉, 수심 20m에서는 3기압 상태인 거죠. 이 계산은 단순히 압력이 몇 기압인지를 알아내는 것뿐 아니라 기체 소모량 예측, 감압 계획, 기체 전환 수심 계산에도 쓰입니다. 특히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이 압력 변환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SAC나 RMV를 계산할 때도 항상 이 공식을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경유 지점, 즉 웨이포인트는 다이빙 경로를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내가 쓸 기체량과 남아있어야 할 양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걸 슬레이트에 적어서 실제 다이빙 중에 체크하면 계획에서 벗어나기 전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스포츠 다이빙보다 더 복잡한 계획을 필요로 하며 그 계획의 대부분은 기체 계획과 기체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테크니컬 다이버 지망생들에게는 다이빙 기체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체 및 기체 관리와 관련된 주제들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심과 압력이 기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마취가 무엇인지와 대처 방법을, 그리고 기체 선택 및 기체 관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면에서의 주변압은 몇 바인가? 정답은 1바입니다. 수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1기압, 즉 1바 또는 1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건 대기압이고 다이빙을 시작하는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해수에서 수심이 깊어질 때 매 수심 몇 엠마다 1바씩 증가하는가? 정답은 10m 또는 33피트입니다.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1바씩 올라가요. 피트로 계산하면 33피트마다 1기압입니다. 이건 기체 소모량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 공식이에요. 3. 주변압이 증가하면 유연한 용기 속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감소한다입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기체 부피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풍선을 수면 아래로 깊이 가져가면 쭈그러드는 것과 똑같아요. 다이버의 패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4. 다이빙 중 다이버 폐 속의 기체 총압은 주변압과 같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우리 폐 속 기체 압력은 항상 주변압과 같아요. 그래야 폐가 찌그러지거나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5. 공기는 산소 몇 %와 질소 몇 %로 구성되는가? 산소 21%, 질소 79%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약 21% 산소, 79% 질소로 되어 있어요. 질소는 호흡에 직접 쓰이지 않지만 수심이 깊어지면 체내에 녹아들게 됩니다. 6. 전통적인 스포츠 다이빙 수심 최대 40m에서 공기를 사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떤 기체의 압력 증가인가? 정답은 질소입니다. 스포츠 다이빙 깊이에서는 주로 질소 노출이 문제입니다. 체내 질소가 많이 녹으면 질소 마취나 감압병 위험이 생기죠. 7.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높은 비율의 어떤 성분과 공기보다 낮은 비율의 어떤 성분이 포함되는가? 정답은 높은 비율의 산소와 낮은 비율의 질소입니다. 나이트록스는 산소 비율이 높고 질소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질소 흡수를 줄일 수 있어 무감압 한계를 늘려줍니다. 8. 나이트록스는 같은 수심에서 다이버의 무감압 시간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질소가 적으니 같은 수심에서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죠. 단, 산소 중독 한계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9. 나이트록스는 다이버에게 새로운 주의사항을 추가하는데 그것은 CNS 무슨 중독 위험인가? 정답은 산소입니다. 산소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 중독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CNS 즉 중추신경계의 산소 중독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 100% 산소를 다룰 때는 어떤 위험이 있어서 특별한 취급과 장비가 필요한가? 정답은 화재와 폭발입니다. 순수 산소는 연소를 급격히 촉진시키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산소호환용 전용 장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11. 일반적으로 호흡기는 산소 몇 % 이하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특별한 산소 청소나 준비가 필요 없는가? 정답은 40%입니다. 산소 함량이 40%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호흡기는 특별한 준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보다 높은 산소 함량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세척이 필요해요. 12. 전통적인 스포츠 다이빙 수심을 넘어서는 다이빙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이면 단계적 감압이 사실상 필수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깊은 수심에서 오래 있으면 감압 정지를 반드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압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13. 질소 마취는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지만 다이버의 반응과 판단력을 떨어뜨린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질소 마취 자체가 신체를 손상시키진 않지만
판단력 저하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14. 트라이믹스에서 마취를 줄이기 위해 혼합되는 기체는? 정답은 헬륨입니다. 헬륨은 마취 효과가 거의 없어서 깊은 수심에서도 정신을 맑게 유지시켜줍니다. 대신 보온 효과가 떨어져서 보온 대책이 필요하죠. 15. 자신의 수면 공기 소모율 SAC를 아는 것은 효과적인 기체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수면 공기 소모율 SAC는 내가 수면에서 분당 얼마의 기체를 쓰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값을 알면 특정 수심과 다이빙 시간에 대한 기체 소모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 효율적인 기체 관리와 안전한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